러시아의 항구에는 핵실험 잠수함은 2만 톤, 3만 톤이에요, 크기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들이 정비받거나 계류돼 있거든요. 네. 여길 똑같이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고이잖아요. 썩죠. 네. 나를 믿어주는데 부정부패가 지금 공산당 안에 만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거진 게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이란의 피해가 지금 상당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오늘 녹화하는 시간 날짜가 6월 13일 약 1시 반경이거든요.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아직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이란군 참모총장이 사망했다. 네. 그 다음에 이란의 수비대장이 사령관이 사망했다. 핵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란은 군 편제가 특이하게 정규군이 있고요. 네. 혁명 수비대가 있어요. 얘들이 더 무서워요. 아, 혁명수비대가. 예, 얘네들이 뭐냐면 얘네들은 이란이 신정이잖아요. 네. 이란 종교혁명.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 직속 근위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전에 혁명 수비대 안에 쿠드스군이라고 해서 한 부분, 예를 들면 가셈 술레이만이나 이거는 이제 미국이 닌자 폭탄으로 제거했죠. 네. 이라크에서. 그런 적은 있지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참모총장이 동시에 사망했다. 경천 동지할 일이죠. 아. 그 다음에 지금 핵과학자도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더 예. 밝혀질 것들이 많죠. 혁명 수비대 사령부도 때리고 정규군 사령부도 때리고 핵 기지도 때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때렸는지 그게 아직 불명확해요. 네. 만일에 모든 시설을 다 때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건 주요 지휘관들이 회의를 하는 핵시설에서 네. 그때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자, 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지금 진행되니까 그렇죠.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란 핵 문제를 먼저 보면요.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란은 아직 핵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고농축 우라늄하고요. 네.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핵 연료 선행 주기가 있고 후행 주기가 있어요. 이게 원자로잖아요. 네. 원자로가 없어도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게. 왜냐하면 이 우라늄 235가 자연계의 광석에는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3에서 5%, 20%까지도 핵잠수함이나 핵실험 잠수함 같은데 그 항모에 쓰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에는 최대 5% 정도까지만 농축을 하면 네. 그 농축이 우라늄 연료봉이 돼요. 이거를 원자로에 넣고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5%가 아니고 이건 저농축이고 네. 90% 이상을 농축시키면 이게 고농축 우라늄,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핵물질이 돼요. 아, 네. 리틀보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자로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게 이란의 나탄즈라는 곳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농축 시설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료를 원자로에서 다 태우고 끄집어내죠. 네. 연탄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연탄 혹시 연탄 떼보셨죠? 예, 예. 연식이 연탄 떼셨을 것 같은데 옛날에 연탄 떼고 이렇게 딱 꺼내면 네. 엄마 아빠가
하얗게 탄 게 아니라 검게 안 탄 게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그거 논리는 좀 다른데 이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네.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플루토늄이 바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의 폭탄의 원료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원자료를 중심으로 쓰기 전은 선행주기, 쓰고 나서는 후행주기거든요. 이라크에도 중소로가 이란에도 아라크라는 지역에 중소로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요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란은 요 나탄즈에 있는 농축 시설이었어요. 네. 여기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라고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농축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농축의 한도를 정했어요. 네. 몇 퍼센트 이상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나탄드죠. 아라크 쪽에 있는 중소로에서는 플루토늄 검출이 되면 안 되고 만일에 연료봉이 생기면 모두 해외로 반출한다. 그럼 재처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합의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불안하잖아요. 왜 농축 능력은 있는데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똑같아요. 원심분리. 그 세탁하실 때 탈수할 때 강하게 약하게 세게 있잖아요. 앞으로 약하게만 할게라는 거거든요. 근데 스위치 하나만 더 누르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핵 합의를 해놓으니까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불만이었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권하고 이스라엘은 뭐냐? 그거 필요 없고 세탁기 원심분리기를 아예 없애라. 그래서 요게 쟁점이 돼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왜 자꾸 협상이 겉돌았냐면 트럼프 정권은 이거였어요. 농축의 퍼센트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이 최고로 도달했던 농축도가 60%였거든요. 조금만 더 돌리면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못한다. 그 다음에 이란의 하메네이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농축 권리는 포기 못한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협상의 싸움이 되어 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집권하고 나서 이란을 폭격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우라늄 시설, 그렇죠. 핵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이. 그런 말은 미국 대통령에서 처음 나왔어요. 네.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니 갑자기 어제 보도가 나왔죠. 중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이라크. 이라크에 왜냐하면 있는. 이란은 미국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라크 대사관의 직원들을 철수시키라고 내가 명령을 했다. 이거는 미국이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미군 기지가 어딘지 다 알고 있다. 공격하겠다. 왜냐하면 이란도 수천 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계속 폭격을 암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고됐던 게 이미 이스라엘이 오시라크 원자로,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두 군데에 원자로를 혹은 원자로 시설을 의심시설을 파괴를 했어요. 이미. 그다음에 이란의 경우도 지금 좀 잊혀졌을 텐데 이란의 저명한 핵 과학자를 암살했어요. 네. 몇 년 전에. 그다음에 또 몇 년 전에 이 나탄즈 이 농축 시설이 있는 이쪽 시설에 대규모 사이버텍 공격을 해서 교란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상됐던 일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내가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 폐기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됐는데 지금 이란이 끝까지 버틴 게 나는 평화적으로 준수하겠다. 농축 권한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이란은 60%가 농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중동 국가에 핵에 집착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몇백 개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동전 때 실제로 핵탄두를 폭격기에 탑재한 적이 있어요. 이 골란고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선이 붕괴될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기갑 부대들이 예비대를 투입해서 그걸 막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폭탄 투하를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만일에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요. 이스라엘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아, 한 방이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날아간다. 다 날아가죠. 몇 방이면 주요 도시 몇 방이면 이스라엘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느 경우든 중동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것 혹은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거는 막는다는 게 4월간 목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의 국가를 공격하고 폭격한 건 그건 불법이 나쁜 거죠. 그러나 냉혹하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언젠간 폭격할 거라는 걸 예고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하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가 낸 성명을 보니까 이란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핵무기 9개를 개발할 만한 우라늄을 확보해놨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못 묻겠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나탄즈를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네요. 야,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란도 이미 경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너네 핵 시설이 어디 있는지 우리도 다 알아. 말씀하신 뭐 수천 기, 네. 수백 개의 그 미사일이 있고 이걸 이제 뭐 혹독한 반격을 하겠다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어떤 반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중동은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이란이 이제 한 번 이란의 고위급들이 제거되면서 한 번 보복을 했었죠. 그런데 보복한다고 이스라엘한테 알려주고 사전에 맞아요. 그때 미사일 몇 개 날라갔죠. 그러면서 신용만 했거든요. 지금 딜레마는 뭐냐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능력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네. 제한적이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 세 나라 중에 하나는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가 열어줬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갔으니까 미사일이 어쨌든 날라간. 항공기도 항공기도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IDF 그 이스라엘은 전폭기로 정밀 타격을 해요. F-16이나 F-15로. F-35도 사용됐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못하는 게 요 사이에 세 나라가 껴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요격 능력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 아이언돔 방공망으로 충분히 요격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본인들의 핵 관련 주요 시설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보호 조치를 해놨을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란의 공격이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2차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력차. 왜냐하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다 모르는데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킵니까?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 공격과 상관이 없어라고 발표는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왜?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았잖아요.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 본인의 입으로도 폭격한다면 자기가 먼저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거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묵인하에 일어난 암묵적 무기는 100%죠. 100%죠. 암묵적 무기는.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즉각 휴전에 그 결의를 했거든요. 우리도 동의했어요. 네. 미국 반대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5만 수천 명을 사실은 학살이죠. 그리고 부상자가 12만 명이 나와요. 네.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이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부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는 이란 핵 문제를 봉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알았으니까 니네 농축하는 거 여기까지만 해. 이랬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권은 아예 농축 권리를 없애자고 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견해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합의는 무기는 있다고 봐야죠. 무기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 철수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죠. 엄밀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란의 반격, 보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으니까 대비시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국제적인 또 그 중동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미국은? 이제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뇌피셜이니 소설이니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러우 전쟁은 빨리 끝낸다. 네. 누가 이기든 상관 안 한다는 얘기죠. 내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중동 문제는 이상한 표현을 써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항구적인, 아예 끝내겠다는 겁니다. 네. 미봉책은 찾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뭐냐면 지금 중동에는 저항의 축이라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시아파들입니다. 네. 이제 이슬람에는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슬람교는 순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시아파가 소위 강경파예요. 네. 그러니까 마호메드의 후계자를 두고 이게 직계 혈통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갈 수 있냐 이거 갖고 나뉘는데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원리주의파들. 그리고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서로 앙숙 중에 앙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학살극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조들이죠. 그러면서 타 종교보다 시아파하고 순니파 사이가 더 나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제 그 순니파의 맹주고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거든요. 그럼 시아파의 맹주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지금 몰락한 아사드 시리아 정권,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네. 그 다음에 후티, 여기가 저항의 축, 그 시아파의 벨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저항의 축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사드 정권 무너졌어요. 후티는 그렇게 전쟁에 돈 쓰기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하마스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트럼프 완전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신정 정권, 하메네이 정권의 괴멸, 레짐 체인지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의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뭐냐면 이란의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이란은 70년대에 여자들이 비키니까지 입었던 나라예요. 네. 미국하고. 근데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무슨 그 끔찍한 여성 탄압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 정권이 뒤집힐 수 있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그 군사력으로서 혁명 수비대가 있는 친위군이 거고. 필요하다. 그렇죠. 그 친위군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까지 다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슴 술라이마니도 그 이라크 갔다가 대낮에 거기서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이라크 그 그렇죠. 시아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이란 정권의 몰락, 레짐 체인지가 아니냐. 트럼프 정권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란이 보복했을 때도 이제 헤즈볼라 공격하면서 네. 이란 고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하메네이의 걱정은 뭐냐면 이 공격, 이스라엘과의 공격에서 자기들이 이길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지만 이란이 또 선을 넘으면 이스라엘은 또 선을 넘을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취약한 권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냥 신용만 하고 덮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거죠. 네. 반격을 제대로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정시 폭락, 유가 급등 이런 문제일 수 있지만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중심의 친미, 중동 정서, 중동 분위기 여건을 만들려고 그러는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미래를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은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중국이 코피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트럼프 정권 이전에 네. 중국이 의외로 사우디하고 친한 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 사우디와 이란 이렇게 화해시킨 거 그것도 중국이 힘을 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에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은 이란하고 권위주의 또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요 둘을 이용해서 중국 1대1로 전략의 관점에서 중동의 친중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했어요. 자, 사우디는 또 순위파기도 하지만 아랍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에요. 아, 민족이 다르군요. 민족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종교도 계파도 다르지만 민족이 아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요통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 사우디와 이란 사이를 중재하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려고 살짝 맛 좀 봤는데 트럼프가 깨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그 틈만 나면 사우디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란 러우 전쟁도 처음에 중동에서 그 협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우디하고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쪽을 좀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과 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그림이 또 흐트러지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이란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폭격이라는 말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픽처가 그 이란 정권의 완전히 몰락, 그러니까 정권 교체, 그로 인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심의 중동 재편, 이거다. 친미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네. 이스라엘을 린치핀으로 미국은 미국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를 붙이려고 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항의 축이 완전히 괴멸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은 어쩌다가 몰락, 그 다음에 후티는 그냥 무자비하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는 이스라엘을 폭격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네. 이란의 정서가 만일에 이 신정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이란 민족주의, 페르시아 민족주의 관점에서 이스라엘한테 번번이 얻어 터지는데 코피 터지면서 자국민은 압박하면서 이스라엘한테는 맨날 코피 터져, 사령관 죽고 다 죽어, 다 터져. 그럼 이제 정권이 흔들리죠. 신정 정권이.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 어쨌건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그 어떤 그런 평화로 가는 어떤 그 시스템, 국가 체제 정비들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이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기적으로는 냉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찰만 받고 그러면 이란은 언제든 깰 수 있거든요. 네. 요거 나 반병만 마실게 그러다가 그냥 한 병 씩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불신은 없앴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입장에서 이제 사활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정권이 걸린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얻어 터진 상태로는 안 끝날 거다. 마치 푸틴이 전략 폭격해 상실하고 나서 지금 뭐 대규모로 민간인 폭격하듯이 이란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거다. 네. 그러면 그게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란식 보복이 될 수도 있죠. 네. 대규모 민간의 피해를 유발하는. 네. 어쩌면은 9/11, 9.11 테러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테러를 통한 그러니까 이란은 무슨 명분이 있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암묵적 무기는 충분히 함정 의심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핵심 자산을 때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흐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빼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략 기계 비행기 전폭기라고 해야 되죠? TU-160 이게 이제 드론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지금 푸틴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경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까지는 의미가 좀 큰 건가요? 러우 전쟁은 재래식 전쟁이죠. 네. 핵 전쟁이 아니죠. 근데 이번에 타격을 받은 러시아 전략 폭격,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현대에서는 핵이란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전략 폭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투가 일어나면 네. 비행기가 와서 지원하죠. 이건 전술 폭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데 적 기지를 때리니까 요 전투 상황이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죠. 전략 폭격은 뭐냐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폭격이에요. 네. 이게 처음 나타난 개념이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유럽 전체를 점령한 히틀러가 남은 건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선만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못 건너거든요. 정말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미미 선생님의 바다가 육지라면 그 짧은 도보에 몇십 킬로를 못 건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생각한 게 막강한 독일의 공군력으로 막강했거든요. 영국 런던이나 이 주요 도시를 산업시설을 무제한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국이 섬이니까 외부에서 물자를 못 들어오게 유보트, 그 유명한 바다의 늑대들이라고 하는 잠수함. 예, 잠수함으로 상선을 계속 겹치시키고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폭격으로 영국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전략 폭격이에요. 그럼 이게 전쟁 의지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영국 공군의 그 분전으로 하루에 한 비행사가 10번, 20번씩 출격을 했어요. 아, 숫자가 딸리니까. 예, 철저하게 그걸 견뎌내요. 이걸 비옵이라고 그래요. 배틀 오브 브리튼. 하여튼 뭐 게임 많이 나고 전쟁 영화도 있어요. 그때 밀덕들이 좋아하는 그 메서시미트 BF-109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피파이어 같은 그 정말로 찬란한 비행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봐도 아름다워요. 사실 전쟁 무기지만. 근데 거꾸로 이제 독일이 밀리잖아요. 네. 독일이 밀리면서 패전에서도 전쟁을 이제 버티니까 영국과 미국 공군들이 독일에 있는 도시를 전략 폭격합니다. 네. 드레스덴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드레스덴. 도시 이름인가 보죠? 예, 아주 유명한 공업 도시인데 이 드레스덴에 군수 공업지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연합군 공군, 영국 공군 중심이 폭격을 합니다. 네. 소위탄을 포함해서 끔찍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도시 전체가 불탔어요. 아, 사망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2만에서 4만 5천 명이 추정이 돼요. 엄청나네요. 하룻밤 사이에. 나가사키에 나가사키 폭탄 떨어졌을 때 사망자가 4만이거든요. 거의 핵폭탄급이군요. 그렇죠. 지금도 끔찍해. 지금도 그 기념물이 남아 있어요. 깜찍한 지금도 보면 그게 전략 폭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무식한 방법 안 쓰죠. 그런 전략 폭격을 하려면 수백 대 비행기가 가야 되고 여기도 아군도 많이 격추되거든요. 지금은 뭐가 있어요? 핵폭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 폭격기라 하면 핵폭탄을 운용하는 폭격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린 폭격기는 전략 폭격기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수단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전력을 때린 거예요. 젤렌스키 말대로 하면 러시아가 운용하는 전략 폭격기가 몇 대인지 몰라요. 근데 90에서 한 120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꽤 많네요. 미국은 훨씬 많아요. 근데 이 전략 폭격기의 젤렌스키 말대로라면 41대, 수치로 34%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20대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120대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수치는 다 달라요.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면 젤렌스키 말이 맞다면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능력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거 엄청난 타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전략 폭격기는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3분의 1이 살았다는 얘기는 중국에 대한 전략 핵 억제 능력, 미국에 대한 전략 핵 억제 능력이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공군력에서. 그렇군요. 그럼 푸틴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황당하죠. 황당하겠네. 예, 그러니까 이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고 그래서 핵 3축 체계라고 그럽니다. 하나는 육상 기반의 ICBM. 네. 육상이 이렇게 땅속에 들어있어요. 이 사일로에. 이거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서로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일로에서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쪽에 연락해요. 야, 저쪽에서 핵무기 날라온다. 그럼 얘가 대륙관을 넘어가니까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렇죠. 30분, 1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럼 이쪽에 있는 핵무기도 어차피 지상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다 죽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동시에 다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지상 기반에 있는 핵무기는 전쟁이 터지는 순간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차 공격에 의해서
지상 기반의 핵무기 능력은 모두 사라진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2차 보복 능력이에요. 아, 그럼 어디? 물속에. 잠수함. 물속에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은 핵 분열이니까 물에 안 나오거든요. 2달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디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왜냐? 연락할 때만 살짝 올라왔다 쑥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지상의 모든 게 다 죽어도 얘는 끝까지 살아남죠. 이게 2차 보복 능력이거든요.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 떠 있으면 움직이니까 못 잡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무기가 실려 있는 거죠. 이게 전략 핵폭격기예요. 네. 전략 폭격기예요. 이걸 3분의 1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 핵무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없죠. 예. 수단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발사할 수 있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왜 오버했느냐? 왜 오버했느냐? 핵무기 삼총사, 전략 폭격의 삼총사가 러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삼총사가 쌍둥이처럼 비슷해요. 미국은 B-52H 한반도에 이렇게 전개되는 거 있죠? 이게 네. 이거예요, 괌에서. 얘는 1950년대 전후 말에 개발돼서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타는 비행기예요. 네. 그 다음에 B-1B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B-2 스프릿이라고 하는 스텔스 전략. 이건 한 대 2조 원이에요. 아, 엄청나네. 수십 년 전에 20년 전에 가격으로 2조 원이에요. 지금 훨씬 한 대예요, 한 대. 한 대. 그때 달러가 지금처럼 1,400원 아닐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 엄청나겠네. 3조 내지 4조 되는 거죠. 전략 폭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삼총사가 했어요. 투볼레프 95. 얘도 90년대 말에 개발됐거든요. 근데 무려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대륙을 횡단하고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TU-22M. 요것도 뭐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TU-160. 이게 비연비예요. 죽음의 백조 그러는데 비연비가 아니고 원래 얘가 죽음의 백조예요. 최신, 가장 최신. 가장 최신이에요. 그나마. 얘도 몇십 년 됐어요. 전략폭격기는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 B-2 스피릿도 벌써 한 20년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3분의 1을 박살냈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타격이네요. 푸틴 입장에서. 다 전소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젤렌스키는 만한데, 근데 서방 언론, 미군 당국, 나토 당국자 말을 종합해 보니까 20여 대 정도 피해는 확실한 것 같다. 네. 그 중에 투볼레프 95, 그 다음에 TU-22M 포함해서 여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도 들어있어요. 아, A-50 2대. A-5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러시아가 7대밖에 없거든요. 두 대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 젤렌스키가 약 10조, 70억 달러 정도 손해다 그랬는데 이것들은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없어요. 러시아도. 러시아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 대한 충격은 700억 달러 내지는 7천억 달러일 거예요. 그러면 왜 러시아의 핵 능력을 건드렸느냐? 우크라이나는 할 말이 있어요. 왜냐? 이 비행기들이 핵을 안 실었지만 멀리서 와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네들 맛 좀 봐라고 때린 거죠.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정당한 행동이지만 이게 왜 위험하냐면 러시아의 핵 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잖아요. 그렇죠. 핵 균형이 확 휘는 거죠.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측근들, 극우, 전술핵 써야 된다. 우크라이나이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은 1차로 승질나서 푸틴이 전선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규모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민간인한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시작일지 끝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또 왜 위험하냐면 자,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선을 넘었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복인 거고요. 네. 그래서 만일 우크라이나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또 선을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선은 뭔지 아세요? 뭐죠? 핵 추진 잠수함이에요. 아. 지금 비행장에는 이 비행기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항구에는 핵 추진 잠수함은 2만 톤, 3만 톤이에요, 크기가. 천문학적으로 큰 것들이 정비받거나 계류돼 있거든요. 네. 여길 똑같이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처럼 드론으로. 그러면은 가능성이지만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포켓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전략폭격기를 쓰니까 얘를 때린 거고 푸틴 입장에 선을 넘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복을 하는데 선을 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 거고 넘으면 우크라이나가 또 보복할 거고 이러니까 이제 전략이라는 개념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푸틴이랑 통화할 때 난 몰랐어 계속 이러잖아요. 네. 알아서 막았겠죠. 그렇죠. 근데 작전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했냐면 무려 18개월을 준비해서 우크라이나 보안 SBU 이 요원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안가를 차려놓고 여기서 드론을 조립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 트럭 운전사들을 렌트해서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원래 트럭 운전사들이 그래요. 컨테이너 오면 그냥 실어 가요. 내용만 그렇죠. 보지 않아요. 네. 아시잖아요. 이거를 어디까지? 이쪽 동쪽은 벨라야 비행장,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르쿠츠크 4,300km. 우리하고 더 가까워요. 여기 근처로 실어라. 그럼 고객이 나올 거다. 북쪽으로는 무르만스크 2,000km 떨어진데 여기 가서 실어 거기 기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트럭 운전사들은 모르고 돈 주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 이 컨테이너 뚜껑이 원격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보안 요원들이. 그리고 이 드론이 올라가서 비행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때리는데 이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형 지물을 미리 인식시켜 놓는 거예요. 야,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얘한테 알려주면 얘가 지형 지물을 인식하면서 알아서 그 지형, 요거구나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이 가짜도 다 피했고 거기에 그냥 박은 거예요. 조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떠서 경로로 가면서 원래 크루즈 미사일이 그렇거든요. 지형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1년 반이 왜 걸렸겠느냐? 이거 이렇게 하는데 1년 반 안 걸리거든요. 그냥 가서 건물 안에서 조립하고 몇 달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1년 반 걸린지 아세요? 왜 그러죠? 모니터 앞집하고 인사하고 사세요? 아니요. 여기는 안 되겠구나. 댁에서는 앞집하고 인사해요. 그렇죠. 앞집은 다 알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저희 한층 혼자 쓰니까. 부자구나. 여기 펜트하우스구나. 자, 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앞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럼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행동도 이상하고 뭔가가 기름직해요. 그럼 의심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사 와서 우리 대표님 앞집에 제가 이사 갔어요. 제가 보안 요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가서 웃으시네. 인정해야죠. 네. 가서 선생님 뭐 소주도 한잔 하고요. 그렇게 한 1년 지내요. 1년 지내요. 뭐 생일 선물도 주고. 1년 정도 지나면 의심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친화력, 라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영도 픽처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면 처음에는 경기했다가 반바지만 입고 가서 잘 있었어 반말도 하고 뭐 집에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짓을 해도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후다닥 가다 작전하면 앞집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뭐 이상한 박스 막 들어가고 뭐 쿠팡에서 막 20번씩 들어가고 그럼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랜 시간 친화력을 가지면은 의심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럼 여기만 했을 것이냐 또 다른 제2, 제3의 비슷한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불안하겠네. 그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렌스키가 또 다른 작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소련에서 유학할 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저하고 술 먹으면 꼭 이런 거예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셋이 술 먹는 거예요. 몰라요.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도 러시아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애국심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 군대 안에도 우크라이나계가 러시아 애국심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구분이 안 돼요. 서로 백병전 할 때 우크라이나 말로 러시아 욕하고 러시아 말로 우크라이나 욕하고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도 우크라이나 안에도 러시아계가 많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PD님하고 대표님하고 다 고향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저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겠네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작전이 또 고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 비행장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드론을 활용한 전략 전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트럭, 그냥 쿠팡 트럭 해갖고 비행장 근처 쭉 가갖고 잠깐 세워놓고 원격으로 하고. 그렇지. 일단 고정간첩 쫙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 싹 갖다 놓고. 어떻게 막냐고요 지금. 아, 그 부분 생각하니까 이거 다 우리 냉전 국가들은 정말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프죠. 이게 그러니까 현대 전장의 개념이 예를 들면 이번에 상실된 제렌스키가 70억 달러라고 한 얘기는 제작 당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략 폭격기의 개념은 말씀드렸잖아요. 비투 스피릿은 제작 당시 20억 달러라니까요. 네. 2조 원이라니까요. 지금으로 쳐도 20억 달러면은 3조 원이 넘네요. 그렇지. 그 당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이번에 쓴 우크라이나가 쓴 드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비싼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처참하게 당한 거죠. 처참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푸틴의 반응, 이거 일단 뭐 안쪽으로 좀 옮겼다, 나머지 비행기들을. 그런 뉴스는 본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더 공격당할까 봐. 그럼요. 더 뒤로. 자, 이 1차 충격이 언제였냐면은 모스크바 함이라는 거예요. 흑해이시죠? 흑해의 기함, 그 함대의 기함이 모스크바 함이었거든요. 네. 만톤급 내외. 이 모스크바 함이 왜 중요하냐면 흑해의 방공망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함이 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공군력을 제압했고,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의 지대함 미사일 넵튠한테 당했거든요. 침몰했어요. 네. 침몰했어요. 그러면서 흑해의 방공망 제공권이 완전히 무주공산이 됐어요. 이게 잘 모르는 건데 러시아 전력의 핵심적인 타격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 함의 침몰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고 나서 그 흑해 함대 배들이 다 도망갔어요, 뒤로. 의사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일단 도망가야죠. 일단 도망가야죠. 네. 그렇죠. 근데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계속 하여튼 알 수 없다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어떤 분이 사고 치면 막을 수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문을 잠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전쟁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푸틴 자체가 열받아서 핵을 쓸 수도 있다. 전술 핵을. 왜냐면 가장 강력한 보복을 해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다고 봐야죠. 없다. 죽기 전에는 못 쓰죠. 벌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이 찌르면 벌도 죽죠. 그렇죠. 벌침 찌르면 이게 내장이 터지거든요. 근데 벌이 왜 찌르느냐?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될 때 찌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내가 핵을 안 쓰면 난 죽어. 그러면 쓸 거예요. 그러나 모든 독재자들의 특징은 자기 권력의 이주기 때문에 권력을 날리면서까지 쓰진 않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러나 이번은 살짝 위험했다. 제렌스키가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선을 많이 넘었다. 그렇죠. 하마터면 핵 보복을 받을 정도의 큰 왜냐하면 사고를 쳤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이테크햄스 사거리 300인데 이것도 사거리 멀리 쏘지 마라. 러시아 본토는. 영국이든 스톰 섀도우, 스칼프 미사일도 장거리 공격 허용 안 했었거든요. 왜 허용했느냐? 북한군이 파병되니까 야 이제 이렇게 T-40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제렌스키가 서방하고 상의 없이 그냥 확 때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들 생존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못할 게 없군요. 조금 독하죠, 양쪽 다. 양쪽 다.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위험하죠. 그렇죠. 특히나 그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스라엘이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왜 위험하냐면 만일에 이란이 블랙마켓이나 이런 데서 핵 배낭 이 메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소련 체제 무너지면서 핵 배낭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전술핵탄도 이런 걸 구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무작정 하는데 이란이 만일에 그런 걸 확보하면
보복하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도 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핵 공격, 시설 공격 이것도 좀 선을 넘은 거고. 넘은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 이것도 선을 넘은 거고. 아, 그러니 좀 불안하네요. 세계가 점점 선을 넘어가는 전쟁들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물론 처음 선을 넘은 건 푸틴이죠.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러면 동정심은 있지만 그러나 이게 만일에 핵전쟁으로 비화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게 전쟁인 거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자꾸 시선이 중국과 대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지금 항상 그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또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수선하고 미국의 시선과 미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또 뭔가 오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서해 구점을 만들고 있죠. 그다음 최근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죠. 중국의 첫 번째 중요한 항모가 랴오닝이거든요. 네. 이 랴오닝이 한국과 일본에 가장 근접해서 이착륙 훈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가진 함재기가 J-15거든요. 파키스탄에 썼던 건 J-10, J-10 네. C형이고 함재기는 J-15거든요. 물론 성능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나 없네 하더라도 어쨌든 함재기입니다. 이 랴오닝에서 이륙한 함재기 J-15가 일본 해상 초계기에 몇십 미터 가까이 근접했어요. 아, 그래요? 예. 고도를 달려야 되거든요. 아니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적대행위거든요. 아, 일부러 그런 거니까. 예, 일부러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J-15가 이 해상 초계기 바로 몇백 미터. 아, 비행기에서 몇백 미터면 여기 그쵸, 엄청 빠를 그럼요. 텐데. 가로질러 가기도 했어요. 이게 조용하게 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의 항모 전단의 작전 범위가 점차 서해, 남해, 동중국해 쪽으로에서 서해, 남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J-15 랴오닝에서 발진한 함재기와 이 일본 초계기, 해상 초계기가 조우한 거죠. 네. 이것도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이 이 해상 패권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 중심엔 미중 전략 경쟁이 있고요, 일단. 네. 뭐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해상이거든요. 네. 미국은 항모 전단이니까. 그러려면 중국은 급속하게 해군 전력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 항모 전단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가 다 자기 바다라는 거예요. 네. 90%가 자기 바다라고 그래요.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항해의 작전이라고 그래서 웃기는 소리 봐. 여긴 자유로운 데야.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해군력이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급속한 해군력 강화를 통해서 제해권을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해상에서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겠어요? 대만일 거 아니에요. 대만이죠. 대만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대만이라는 후방을 놓고서 아무리 가면은 대만이 뒤통수에 뭐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의 중국, 통일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항상 부담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대만 통일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제해권, 제1도련선, 대만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군사전략적 목표가 같이 있는 거죠. 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지금 뭐 2027년까지 뭐 공격을 하라고 했네 어쩌네. 그리고 함선도 찍어내고
지금 함선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처졌어요. 네. 미국은 295척인데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 왜 플러스 알파냐? 이 얘기한 지도 꽤 됐거든요. 그럼 380 될지도 모르는 거고 거의 진수를 앞둔 배들이 여러 척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찍어내고 있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리고 자체 찍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격차는 늘어날 거다. 네. 현재 질적인 우위는 미국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건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항모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이제 모르고 계시는데 미드웨이 해전 영화 보셨어요? 네. 저 보기 힘든데. 그 뭐냐면 그 이전의 해전은 거함 거포주의. 배가 일단 크고 구경이 크면 멀리 나가죠. 이게 전함이었어요. 배틀십.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0,000톤짜리 배 한 척 있고 이쪽에 1,000톤짜리 배 100척 있죠. 그럼 10,000톤짜리가 이겨요. 그렇죠. 왜냐? 사정거리가 먼 데서 계속 때리니까 얘는 그렇지. 어디로 전멸당하거든요. 그래서 거함 거포주의. 뭐 야마토함 일본 6만 톤까지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뭐 비스마르크 4만 톤, 5만 톤 다. 뭐 영국 후드 뭐 이런 거 중수량함, 뭐 전함. 그러니까 전함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때 구축함은 뭐냐? 전함은 포만 세니까 잠수함에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축함은 그 잠수함을 잡는 배로 만들어졌어요. 작으면서 빠르면서 잠수함에 특화된. 그 다음에 때로는 적 항공기도 요격하는 이 정도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축함은 지금 현대의 전함이지만 옛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네. 이 전함이 제일 고가의 장비였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가려면 항공모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항공모함은 그냥 보조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진주만을 공격해보니까 전함은 깡통이네. 왜냐? 하늘에서 때려버리니까 아무리 큰 배도 침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웨이 해전 때는 항공모함끼리의 대접전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일본이 진주만 공격에 주역했던 4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전멸해요. 뭐 아까키라든지 가가라든지 히류라든지 하는 것 4척이 이게 일본 항공모함 전력의 90%였어요. 네. 척수는 4척이지만 왜 정예병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죽으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공모함은 이제 양쪽에서 떠올라서 공격하고 최정예. 격침시킨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해전은 불가능해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의 항공모함은 뭐냐? 한 나라의 공군력을 싣고 네. 육상에 근접해서 그 나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군기지예요. 그러니까 해군력이 아니고 대지 공격력이에요. 아. 대지 공격력.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옮기는 건 뭐냐? 대지 공격력. 그 나라의 그 산업 기반이나 전쟁 수행 능력 괴멸시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가장 적당한 수행 능력, 최적이 10만 톤급 리미츠예요. 여기 한 80척 싣거든요. 비행기를. 그러면 여기에 자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자전기가 떠요. 전자전기가 가서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 조기 공무 통제기가 떠요. 통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폭기가 떠요. 그 다음에 공중 급유기가 떠요. 네. 왜냐? 이 항공모함은 이렇게 착함하다가 실수하면 연료하니까. 그 다음에 추락하면 구조해야 되니까 헬기가 떠요. 네. 이거를 가장 그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리미츠급 시만토급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랴오닝이거든요. 이 랴오닝은 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만 톤, 6만 톤이 10대 6이 아니에요. 얘는 그게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냥 100%, 60%가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엄청난 차이. 그다음에 10만 톤급이 되면 중무장을 싣고 비행기가 이륙해도 그 활주로가 한 200m도 안 돼요. 150m. 어떻게 지금 그 인천공항 가시면은 거의 1km 가다 뜨잖아요.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뜨겠어요? 그래서 캐터펄트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새총처럼 비행기를 잡아서 쏴주는 거예요. 핑. 이 6만 톤급에는 캐터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키 점프대라고 그래서 각도를 이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걸 못 실어요.
그러니까 니미츠급에서 캐터펄트로 사용하는 중무장이랑 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6만 톤급은 좀 심하게 말하면 10만 톤급의 10분의 1, 10분의 2밖에 안 돼요. 그게 랴오닝, 그 다음에 산둥 두 척이 있는 거고, 중국은 이제 겨우 8만 톤급 푸젠함을 시운전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근데 미국은 요 10만 톤급 니미츠 내년에 퇴역해요. 요거 빼고도 10척이 있어요. 네.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노후하고 있다는 거죠. 찍어내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많이 중국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덤비지 않죠. 덤비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덤빌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중국몽을 완성하는데 대만이 활용 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런 농담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상륙전, 대만은 상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완벽한 제공권, 완벽한 제해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해권 1위는 미국이죠. 그렇죠. 그럼 제공권 1위는 공군력이 제일 센 나라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죠, 뭐. 아니요, 미국 공군이에요. 아, 미국 공군. 2위는 어딘지 아세요? 미국 해군. 미국 해군. 한국 운만. 저도 들은 게 있어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극복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J-15라는 함재기는 엔진에 문제가 있어요. 네. 러시아가 완벽한 기술을 안 줬기 때문에, 러시아도 함재기 기술에 제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J-15도 미국의 F-18 슈퍼호닛이나 F-35 함재기형이나 이 C형, F-35 C형, A형 공군형이고 B형이 해병대형이거든요. 얘는 못 미친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하는 꼬락질 보면, 그런 모양을 보면 이걸 지금 능가하려고 하는 거고, 네. 랴오닝을 보내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점점 재해 능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요새 대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포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불안하죠. 능력은 안 되지만 저도 러우 전쟁 안 일어날 거라 했는데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틀렸다고. 그다음에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러시아 공사까지 하셨던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않고 이건 왜냐면 러시아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다음 또요. 인민군 파병 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하면 안 돼요. 네. 그 푸틴 코피 터지잖아요. 지금 인민군 15,000명 갔는데 5,000명 사상이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비합리적인 선택도 하거든요. 히틀러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심은 못한다. 근데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렇다고 다 비합리적인 사람들 전문가들이 비합리적인 사람 판단을 하면 그 점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으로 본다면 못한다. 근데 그 미국에 대한 우리가 군사력 이것만을 우선 생각하는데 대만 자체의 방위 능력도 좀 대단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뭐 700기의 미사일이 진짜 북경과 상해를 겨냥하고 있고 삼엽댐 여기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삼엽댐 만약에 무너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뭐 결과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농반 진반 우리까지 영향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예. 한 1억 명 이상이 수해로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제 상륙전이잖아요. 네.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헬기로 들어간다? 몇 명이나 보내겠어요. 대공 방어 능력도 있고. 대만은 상륙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대만 이렇게 섬이 있죠? 네. 이게 중국이고. 그럼 이쪽은 우리하고 서해하고 똑같아요. 동고서저예요. 동쪽은 산악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절벽이니까 이쪽 동쪽으로는 상륙이 어렵죠. 네. 빙 돌아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쪽은 해안이에요. 낮은 갯벌이에요. 쉬울 것 같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요. 아, 수심이 얕아요. 뻘이 길어요. 그럼 상륙권이 학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개포를 어쨌든 배에선 수륙양에서 내려서 개포를 통과하는 그 사이에 그리고 이게 조수 간만에 차가 크니까 딱 좌초해버리죠. 배도 그러니까 수도 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뭐 동고서자니까 일부 사람들이 대만 서쪽에 뭐 저기 뭐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인천 상륙작전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 대만도 수십 년을 상륙 저지 훈련을 해왔는데
그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이게 없겠어요? 대만도 잠수함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옛날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거 보면 막 상륙장 타고 막 총 날라오는데 올라가고 그러죠.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전멸당해요. 초수평선 작전. 수평선 넘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레이더파도 안 가거든요. 그 뒤에 숨어서 호버크래프트 아주 빠른 배. 네. 아니면 상륙 그 돌격 상륙정 아니면은 기동 헬기나 상륙 헬기 이런 게 대규모로 와야 돼요. 그래서 거점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상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상륙 전력이 일개 사단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상륙함이나 이 해병대 전력이나 이런 게. 그러면 대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먹어 하고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상륙을 저지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안 도와줘도요. 대만은 결국은 지겠죠. 그러나 중국은 팔 하나 정도는 잘라지는 장애인이 된다. 대만 먹으려고. 그럼 지금 대표님이 시진핑이면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내 권력에도 또 상당한. 그럼요. 아니 그 작은 대만 하나 때문에 왜 자신의 운명을 걸겠습니까? 저 대국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위기가 아니면 안 한다. 네. 그런데 그 정도의 위기가 오면 거꾸로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위기가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정권에서 밀려날 상황? 그렇죠. 아. 지금 뭐 시진핑이 선을 넘었잖아요. 근데 참 요새 그런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들이 좀 떠도는 게 지금 그 중국의 군부 그 시진핑의 사람들이 전부 그 돌연사를 하게 되고 뭐 하여튼 중국 군부의 시진핑에 대한 반격 뭐 이런 게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우리도 자세히 보면 돌아온 사람들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다. 무슨 얘기냐? 시진핑이 선을 넘었잖아요. 네. 원래 2번. 그렇죠. 3선 안 되죠. 네. 2번 하고 나이 들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장점인게 후진따오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권력 분점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이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개파들을 완전히 첫째 없앨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독재가 왜 무섭냐면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별로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 않은 미국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미국의 전쟁 영화 보면요. 이 장성들이나 지휘관들이 꼭 백인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흑인, 그 다음에 동양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미국은 이 절차, 프라스젤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여러 뿌리가 없는, 뭐 쉽게 말하면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민자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항상 골라요. 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어떤 사람 나오잖아요. 뭐 한국계가 최초로 뭐가 됐다. 맞아요. 그분들은 한국에 충성 안 해요. 그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미국에 충성해요. 우리만 한국인이라는 우리만 한국인이라고 그러지. 왜냐? 어. 그냥 고향일 뿐이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고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가장 탁월한 사람을 씁니다. 그게 미국의 저력이에요. 효율성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은 뭐냐? 내 계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대한 충성이 우선이지 능력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일단 능력 미달인 사람들이 개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잖아요. 썩죠. 네. 나를 믿어주는데 부정부패가 지금 공산당 안에 만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과의 권력 싸움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이 물을 고이게 해놨으니까 이게 지금 썩는 거예요. 하긴 여러 가지 그 내부의 숙청도 일어나고 있는데 전부 비리하고 연결이 됐다고. 다 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시진핑이라 하더라도 모든 개파를 정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급속하게 하면 이건 반발이 생기니까 못하니까 일단. 그럼 이쪽 개파를 잡으려고 했어요. 막 잡아요. 이제 비리로 잡죠. 그냥 못 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죽어요? 지금 시진핑이 더 썩고 있는데 이쪽을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이 지금 터지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한테 권력을 도전해서 뭐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시진핑 딸이
처음 나왔다고 보도에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민쩌라고 그랬던가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면 김주애도 아니고 민쩌가 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후유증이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1인 지배 체제 후유증이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선을 넘어서 첫 번째 임기니까 이게 흔들리면 이게 이제 네 번째로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뭐 지금 권력을 도전해서 시진핑을 밀어내려고 한다. 이 정도의 세력이 지금 있을까? 뭐 장유샤니, 허웨이 등이 막 이런 얘기 뭐 저도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도 나오니까 보잖아요. 네. 그러나 제가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지식으로 봤을 땐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의 한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거 잠깐 좀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시진핑 외동딸이군요. 33살인데 시민죠. 맞죠? 그 정치 데뷔를 예, 예. 4일 하고 6일 날 예. 그 웹인 만찬 거기에 나타났다고. 안 맞잖아요, 지금. 흔들리는 시진핑이 딸까지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예. 만약에 대만 침공을 한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시진핑 정권의 괴멸로 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저는 간다고 봅니다. 간다. 왜냐? 바다를 극복 못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미국이 그다음에 전 세계가 만일에 대만이 점령당하는 거, 지금 트럼프 정부 임시 국방 전략이 나왔어요. 네. NDS라고. 이제 조만간 본편이 나올 거예요. 3월 달에 이제 9쪽짜리가 살짝 소개가 됐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견제에만 주력하겠다. 네. 앞으로 니네 국방은 니네가 하세요. 우리는 중국 견제, 대만 보호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근데 중국한테 얻어서지고 대만을 뺏겨요.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두 번째, 대만에 TSMC가 있잖아요. 네. TSMC가 중국 손에 들어가면 혹은 전쟁 과정에 괴멸되면 전 세계 어떻게 돼요,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되죠. 아니, 삼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치. 2등에게 기회가 오는 거군요. 아니, 첫 번째가 정답이에요. 삼성이 그걸 다 수용하지도 못하고 안 되고 그 기간이 걸리죠. 그럼요. 그럼 전 세계가 박살나는데 그냥 이런 뭐 생수도 아니고 정말 TSMC가 시스템 반도체의 거의 70%를 차지하는데 그걸 전 세계가 눈 뜨고 보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삼국지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합구 필분, 분구 필합. 처음 마음이 그러잖아요. 천하 형세라는 게 이 합해진 것은 흩어지고 합구 필분, 흩어진 것들은 분구 필합. 이게 삼국지의 첫 문장이에요. 네. 중국의 역사예요. 중국의 안에 신장 이구르 있죠. 티베트 있죠. 홍콩 있죠. 민족적 갈등이 있는. 그럼 이 사람 지금 이 안에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 지금 빈부 갈등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젊은이 미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전쟁에서 대만하고 코피 터진다. 거기다 베이징에도 미사일 떨어지고 산샤댐 무너지고 무슨 뭐 자꾸 뭐 산샤댐 쓰면 중국이 핵을 안 쓸 것 같냐. 대만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냥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러면 중국의 미래는 전 끝난다고 봐요. 네. 그 전 세계 불행이죠. 중국이 흔들리면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일단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그럼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대만 침공설은 소설이다. 이번에 또 틀리면 어떡하니? 그러게 독재자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전제가 그러나 되니까. 이제 마지막 말. 그러나 독재자들은 예측할 수가 없다. 음. 푸틴도, 김정은도. 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도 예측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요새 하도 이렇게 저렇게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북한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북한 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에서 시작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가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할 수 있는 이런 정도라도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전략적 목표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이란하고 지금 생기는 문제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거부 반응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잖아요. 우리의 이 핵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행하게도 미국의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핵 문제 접근은 이란과 북한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그다음에 중동이란 지형적 특성, 지정학적, 이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부시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면 트럼프에 들어와서는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네. 그 냄새를 맡은 네타냐후가 행동에 옮긴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을 다르게 한다. 벌써 김정은 보고 누클리어 파워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핵을 쓸 수도 얘기했어요. 국방부 장관도.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로서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우리는 북한이 핵이 없어야 되는데 핵을 가져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삐져있는 김정은을 불러내기 위한 당근인지 네. 아니면은 정말로 부분적인 핵 능력을 줄 건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은 가졌습니다. 네. 가졌습니다. 가진 거로 봐야 됩니다.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그런데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아직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갖고 미국이 맨날 말을 바꿔요. 언제는 있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없다고 그랬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때그때 정치적 맥락이에요. 자, 지금은 얼마 전에 미국 군 관계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왜냐? 있다고 해야 미국 국민들이 어서 가서 협상해 트럼프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그 협상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세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빅딜, 스몰딜, 네. 노딜. 하노이에서는 노딜이었죠. 네. 협상이 없었죠. 빅딜은 뭐냐면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말이 어렵죠. 완전한 비핵화예요. 네.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먼지 털어서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 문제는 스몰딜이에요. 스몰딜은 뭐냐면 이걸 핵 동결 핵 군축 아니면 핵 동결 핵 군비 통제라고 그러거든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 뭐냐면 동결은 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멈추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멈추는 거예요. 동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죠. 네. 미국은 안전해지죠. 미국은 안전해지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부를 비핵화하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대신 이 감소시키는 대신 동결과 감소 축소 대신 제재 해제. 네. 이게 군축이잖아요. 군비를 축소하고 대가를 받는 요 가능성이에요. 그럼 이거 왜 우리가 기분 나쁘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여기 지금 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물은 뭐냐? 대한민국을 향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공포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불안해지는데 미국은 안전해지고 북한은 핵을 가졌으니 우리 꼬를 쥐고 있는 거고 이 형태거든요. 에이 설마 그럴까? 이미 그랬어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018년 6.12 싱가포르 네. 정상 녹화하는 시기 즈음이래요. 오늘 13일이니까요.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김정은이 2018년 4월 4.27 판문점 회담 때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전, 네. 그러니까 4.27 판문점 6.12 싱가포르 이어지거든요. 그 4.27 일주일 전, 정확하게 4월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핵실험 안 한다. 네.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겠다. 네. 이걸 자발적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더 이상 앞으로 안 할게. 자, 이게 핵 동결이죠. 자발적으로 동결한 거잖아요. 앞으로 안 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폭파했어요. 핵실험장. 지금도 폭파 상태예요. 복구는 일부 했지만. 핵 동결입니다. 그리고 하노이에 와서. 그리고 이제 4.27과 6.12 때도 좀 돌이켜 봐야 되는 게 거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네. 그냥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 번도 자기들이 완전한 비핵화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요 애매한 목표를 잡아놓고 지금 자발적 동결, 핵 동결한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하노이예요. 2019년 2월에. 자, 동결은 됐죠. 자발적. 여기서 영변 핵단지를 영구 폐기하겠다. 네. 근데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일부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5개, 우리 북한의 민생에 압박을 주는 5개의 제재를 해제해달라. 요거 갖고 비핵화 부분 합의잖아요. 근데 5개 제재 해제가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거든요. 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볼턴이 막았어요. 아주 자, 강경파죠. 그렇죠. 지나가 보니까 이미 했던 거잖아요.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스몰딜이 이루어질 뻔했어요. 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문재인 정부는. 그게 됐으면 그게 한반도 비핵화에 입구가 됐고 계속 갔을 거다. 근데 김정은이 계속 가서 완전히 비핵화했을 거나 보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스몰딜이잖아요. 그렇죠. 제재는 해제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결렬되고 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렸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잘 읽어보면 그분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일기 때 북한과 잘 지냈고 핵 문제를 해결했다. 네. 진전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게 진전이었다는 거예요. 스몰딜이. 예. 그리고 이걸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무기, 전략자산 전진 배치하는 것도 선 중단했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시켜버렸어요. 네. 이걸로 군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뭐 군 우선론자는 아닌데 군인은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전쟁 못 해요. 이스라엘이 저 모양으로 막 이란 때리고 그런 것도 매일 실전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네. 안 그러면 전쟁 못 해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연합훈련 중단에 선제, 그 다음에 전략무기 전진 배치 안 해. 그랬더니 자발적 핵동결, 핵군축을 하려고 거의 도장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입만 열면 트럼프는 내가 그때 잘했어, 바이든이 약화시켜서 그러잖아요. 그때가 잘했다는 거예요. 스몰딜 하는 그렇죠. 그 상황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번에 스몰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로 우리에게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비대칭 그러니까 무기로. 미국은 안전하고, 먼 미국은 불안하고. 안전하고, 우리는 언제나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핵무장 할게 그러면 니네 하면 안 돼. 국제법 지켜. 우리가 지켜줄게. 근데 뭐라 그래요? 동맹은 돈이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줘야 사랑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핵무장론이 나오는 거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머니톡도 힘들어져요. 제재. 그렇죠. 어마어마한 제재. 그렇지. 그걸 감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은 워낙 경제 규모가 열악하니까 뭐 저 정도지만 우리야 저 수출로 먹고 나는 사는 나라고. 우리는 말 듣게 하는 거 쉬워요. 몇 군데만 툭 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 그런데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하도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떡하지 그러거든요. 네. 철수하면 핵무장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철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수 안 합니다. 네. 중국을 잡는데 주한미군 그치, 할수 빼겠어요? 없죠. 안 뺍니다. 근데 규모는 축소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철수하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핵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NPT 비확산 조약에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탈퇴 조건이 있어요. 10조에. 회원국이 비상한 상태에 처하면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비상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미국이 한미동맹 확장 억지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야, 너네가 핵무장이 왜 필요해? 알았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 주한미군을 빼고 우리를 버린다면 그 얘기는 확장 억제 안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럼 명분이 되는 거죠. 우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가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래.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한테 우리 위험한 거 맞지? 우리 자의적으로 할 거야? 하고 하면은 제재를 부과할 명분이 없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조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만일에 쟤네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버리면 우린 그때 가면 완전히 비핵화할게. 이 조건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제한적인 제재를 우리한테 부과할 수 없는 거죠. 명분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견제 때문에 재조정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검과 같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랬어요. 한반도의 항공모함을 뒤집어 엎어놓은 거라고 생각해봐라. 불침한 거죠. 여기 항공모함은 침몰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항공모함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럽니다. 뭐 중국의 둥펑 21 초음속 미사일로 한 방 맞으면 끝난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침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얼마든 출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이제 항모 무역론자들이 있어요. 뭐 중국의 뭐 드론으로 한 방에 간다. 그럼 중국이 그럼 항공모함을 왜 찍어내겠습니까? 그럼 중국도 찍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항공모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나라의 어떤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그 선단을 꾸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영국도 6만 톤급, 프랑스도 5만 톤급 샤를르 드골, 푸젠도 8만. 저 푸젠도 미래를 몰라요. 그냥 겁 없이 그냥 찍어냈거든요, 평가판을. 근데 거기에 캐터펄트라는 게 쏴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원래 증기를 이용했었거든요. 근데 증기 캐터펄트는 너무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전기로 바꿨거든요. 제랄드 포드급이 최신함인데 거기 첫 번째 적용했거든요. 근데 항공모함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 오류를 수정하는데 벌써 몇 년 지나서 겨우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캐터펄트 처음 만드는데 거기다 전자기를 집어넣었거든요. 그 제대로 되겠어요? 1, 2년에? 갑자기 얘기가 좀 샜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란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란은 국제사회의 허가 없이 농축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가 평화적인 조건을 준수하고 국제사회 허락을 받아서 우리는 원자력 대국이니까 농축 권한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재처리, 사용 후 연료 재처리하는 권한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는 미국만 합의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이란을 그렇게 해주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겠냐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나오던데. 있어요. 일본 해줬거든요. 일본은 해줬거든요. 일본은 플루토늄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래 중심적 동맹 간에 의해서 트럼프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알았어 긁어줄게. 뭐 조선 알았어. 알래스카 LNG 그래 알았어 우리가 돈 되면 할게.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래 알았어. 대신 우리 입장도 좀 고려해야지. 농축하고 재처리 우리가 불량할 것 아닌데 핵무기 가지겠니? 실제로 농축과 재처리를 해서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주는 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하면 되거든요. 그건 미국의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건 하잖아요.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다. 협상의 시간이다. 기회의 시간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란하고 협상을 하는 가운데서 말을 잘 안 들을 경우 이렇게 어쨌든 뭐 이스라엘이 됐든 아니면 미국의 무기하에 됐든 아니면 미국이 직접 하려고 했던 어떤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실제로 벌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북한하고도 물론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합니다만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미국의 그 공격, 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공격 이것도 가능한 카드로 봐야 될까요? 제로라고 봐야죠. 제로다. 예, 이미 여기는 핵을 가졌기 예, 때문에. 과거에 초기에는 그 폭격 옵션이 있었고 김영삼 정부에서 막았다 이런 설이 거의 정설로 굳어져가요. 그때는 핵협상의 초기였고요. 자, 그때가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중국은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네. 그 당시. 그 다음에 소련은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거칠 게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은 G2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은 사실상 핵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뒤에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북한은 군사적 협력 동맹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사실상. 여길 때려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다만 레짐 체인지를 도모할 수는 있을 거다. 정권이 워낙 불안하니까. 네. 그러나 공격 가능성은 쉽지가 않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 핵 추진 잠수함 네. 이러한 것을 한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에 대한 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추진 잠수함은 인도도 있습니다. 네. 인도도 있고 핵추진 잠수함은 NPT 체제와는 큰 관계가 없어요. 호주가 아쿠스를 체결해서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2030년대에 자체 핵 잠수함 진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미국과 영국이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요? 별로 필요 없거든요. 왜? 중국을 견제하려면 장기간 자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호주에도 주는데 한국처럼 절박한 이런 체제한테 핵추진 잠수함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억지력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네. 그리고 이건 비확산 체제에도 저촉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엔진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다 핵무기를 넣는다는 건 아니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은 뭐냐면요. 핵잠수함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인데 네. 여기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이 2023년 9월에 진수했던 김건옥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건 비상시적인 거고요. 그들이 왜 어딘지 몰라요. 지금 물속에 들어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들어가서 못 나와서. 아, 농반진반. 근데 보통 핵잠수함 하면 엔진 추진 기관이 핵이냐. 이게 핵추진 잠수함이고 기본이. 그 다음에 여기에 핵탄두를 집어넣는 SLBM을 장착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항미사일, 해상 기반. 요 경우를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엔진만 핵 추진이에요. 네. 그리고 어뢰하고 재래식 공격 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핵 추진이 왜 좋으냐? 잠수함은 엔진이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분을 잘 모르시는데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서 엔진을 돌려서 프로펠 돌려서 갈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그랬죠? 틀린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 물속에 들어가서 엔진을 돌리면 이 잠수함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연소해야 되니까. 그럼 안에 있는 승조원들이 질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엔진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잠수함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숨구멍을 내밀고 엔진을 돌려요. 그리고 축전을 합니다. 축전. 네. 축전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전기로 가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잠수함은 어뢰밖에 없는데 나와서 이렇게 날 잡아봐라 하고 숨 쉬고 있으면 비행기가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죠. 이때가 제일 격침되기 쉬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취약점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인간의 잔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쏙 들어가서 빨대만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쫙.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오니까 엔진을 돌리면 이걸 스노클링이라 그래요. 근데 또 인간의 또 대응 능력이 있잖아요. 적외선 탐지 장치로 보면 열이 보이거든요. 근데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굴뚝에서 시뻘건 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로 잡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재래식 잠수함은. 그래서 AIP라는 게 있어요. 공기 불요 기관. 그건 뭐 스털링 엔진이라든지 이온 엔진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분해 같은 걸 통해서 자체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네. 이온 전지 같은 걸로. 그럼 한 2주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축전해도 평상시에 한 3노트, 5노트로 가면은 괜찮은데 전쟁할 때는 막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속 기동을 하면 심각하면은 1시간이면 방전이 다 돼요. 아,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군요. 예. 이게 잠수함의 극단적인 한계거든요. 근데 핵 추진은 뭐냐? 핵 분열이잖아요. 공기가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보통 핵 연료봉의 그 수명이 5년, 10년이거든요. 이거 다 탈 때까지 안 나와도 돼요. 아, 네. 공기는 얘가 물을 분해해서 공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와야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식량 조달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인간이 폐쇄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창문도 없는 데서 오래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2달이에요. 아, 그래서 러시아 잠수함은요, 핵추진 잠수함은 먹는 것도 최고급이고 시설도 최고급이에요.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은 보통 2만 톤급, 3만 톤급이거든요. 그 안에 그 수영장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니까. 아, 그렇긴 하겠네. 그러니까 핵추진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핵추진이 왜 좋으냐? 물 속에 들어가면 레이더로 잡지를 못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영화에서 그 잠수함끼리 전쟁 어뢰 싸움하는 영화 많이 보셨죠?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전쟁사에서 한 번도 잠수함끼리 교전한 적이 없어요. 못 잡아요. 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한 2달 작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공격 잠수함, 핵추진 저기 핵무기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2달 될 때까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연락할 때마다 살짝 올라와요. 네. 물속에는 연락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2번 나오고는 안 나와요, 이제. 아, 그렇군요. 그게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동해나 서해는 좀 수심이 얕으니까 위험해요. 동해 수심이 깊잖아요. 들어가면 한 2달 동안 안 나오고 있으면 김정은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이게 핵이 아니어도 자기 집무실 때릴 수 있는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데서 갑자기. 억제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 북극에서 차가운 냉수, 냉대, 네. 그다음에 남쪽에서 그 따뜻한 물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수괴라는 걸 형성해요. 물덩이. 이게 형성되면 소음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 소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의 잠수함이 다 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숨어 있으면 김정은은 밤에 잠 못 자죠. 우리를 핵으로 때릴 생각 못 하죠. 자, 요거는 그 억제 능력이고 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느냐? 지금 일각에서 뭐 우리가 핵무기 그 확보하는데 2달이다, 뭐 6개월이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백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사장에서 자동차 만들려면 몇 달이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핵 관련 인프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사장에 오토바이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트랙터 공장, 네. 자전거 공장, 그다음에 모터보트 공장. 그러면 유사시에 차 만들어 그러면은 차는 금방 못 만들지만 이런 공장들을 이용하면 차 비스무리한 건 금방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인프라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뭐 그 몇 달 만에 만듭니까?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전략적 억제 능력도 있고 이제 핵 인프라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효용성, 뭐 항모가 먼저냐 이걸 떠나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 이거는 핵 추진 잠수함 자체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의 어떤 그 핵 능력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럴 땐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핵물질 확보 능력,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그때는 정말 안심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몰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든 우리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은 협상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실용의 평가는 성과입니다. 네. 국익이라는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네, 우리가 어떠한 흐름을 타야 될지 또 세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